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끌까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 상황을 대입하면 본인이 쌍둥이 임신할 확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올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히 대략적인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쌍둥이 비율이 3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체외수정 시술이라는 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아를 여러 개 넣다 보니 생기는 일인 건데요. 사실 하나의 양지를 배아를 이식하는 것과 여러 개를 이식하는 것에는 임신율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유럽에서는 단일 배아 이식이 대세이고 우리나라도 35세 미만은 3일 배아 2개, 그 이상은 3개까지, 5일 배아는 35세 미만은 하나, 그 이상 나이는 2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긴 쌍둥이는 성과 모습이 다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대부분이고 일란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약 0.4% 정도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일반 인구에서 1000명에 1명 보기도 힘든 쌍둥이가 35세 이하에서는 7%나 태어납니다. 40세가 넘어서도 7.5%에서 태어나니까 이건 100% 2개 이상의 배아를 넣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생과 잘 상의해서 등급이 좋은 하나의 배아만 이식하는 식으로 시술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배아의 등급이 좋지 않을 때는 확률을 위해 2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쌍둥이의 경우는 여성의 건강 상태, 셋쌍둥이뿐만의 위험성, 태어난 신생아의 합병증을 고려해서 하나의 배아를 선택적으로 유산시키는 선택적 배아 유산술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제 경우를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키우기 어렵다고 하나의 배아를 유산시키는 시술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로 하고 있지 않아서 미리 잘 고민해서 배아 개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조산 위험성이 6배 올라갑니다. 쌍둥이는 36주에는 분만 과정이 일어나며 그 전에라도 조산되어 버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대략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 중 고혈압과 당뇨, 유산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저체중 출생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이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단태 임신이 아가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임신의 경우 10에서 12주 사이의 자궁 경부의 길이를 반드시 재봐야 합니다. 이 길이가 너무 짧으면 갑자기 태아가 쏟아져 유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자궁 경부를 실로 묶어주는 봄축술, 즉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초음파 사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황색 화살표 앞에 두 태아가 각각 있습니다. 하단은 태반이고 영어로 셉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두 태아가 각각 다른 양막 내에 위치해 보이는 분리선입니다. 다들 좋은 소식으로 마감하시길 빌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그야말로 음식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자연 자체의 음식부터 초가공 음식까지 설명드렸는데 그 연장생산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란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오히려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란장애는 아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개 생리가 35주기 이상 되면 배란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체내에 과하게 존재하면서 만성 무배란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데 이 증후군이 대표적인 배란장애를 호소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 외에도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 고3 수험생이나 입사시험 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시상화와 뇌하수체 호르몬 축에 영향 문제를 일으켜서 무배란이나 배란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너무 살이 쪄서 BMI가 30을 넘거나 반대로 너무 말라서 BMI 즉 체질량 지수가 20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분들 역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배란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임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원이고 난임의 과거력이 없는 10만 명의 간호사 설문조사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기간은 약 8년 이상 지속되는데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약 2년에 한 번씩 설문지를 제출했고 그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먹은 음식들의 종류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각 음식과 음료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먹고 마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떤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할 경우 배란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 성분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 자체가 얼마나 섭취했는지와 배란장애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트랜스 지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제과점이나 영화관에서 자주 먹는 과자, 빵, 팝콘, 케이크 등을 만드는데 고체 형태의 포화 지방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비싸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식물성 액체 지방에 수소이온을 첨가시켜 고체 형태로 바꾼 후 만들어진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전자레인지용 팝콘 한 봉지에 트랜스 지방이 무려 24.9g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크루아상에 4.6g, 파이 한 조각에 1.6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이 들어서 마트 가면 과자 봉지 뒷면에 영양 정보 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해서 진짜 없는 것은 아니고 0.2g 이하면 0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결국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트랜스 지방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부분 경화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트랜스 지방이 배란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약 4g 정도는 충분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제품들의 트랜스 지방 함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그런 제품을 먹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의 섭취와 배란장애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할 경우 배란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탄수화물 자체와는 상관이 없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늘게 돼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붉은 육고기나 닭고기, 칠면조 등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는 배란장애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하루에 생선 한 마리나 계란 한두 개 드시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콩이나 렌틸콩, 두부, 땅콩 등 견과류를 드시면 오히려 배란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5g의 동물성 단백질을 25g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면 배란장애의 위험성이 무려 50%나 감소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식단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whole milk, 즉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여성은 배란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 여성들은 배란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하루 1회 정도 복용할 경우 배란장애로 인한 난임을 경험할 위험성이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연문 토픽을 보시면 저지방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요거트나 샤베트 형태의 우유나 냉동 요거트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더 난임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탈지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1인분 이상 드실 경우 그 미만으로 드시는 분들에 비해 배란 요인의 난임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저지방 유제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유형을 확인해 봤더니 가장 강력한 연관성 32세 이상,
25kg/m제곱 미만의 저체질량 그리고 이전에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1989년에 발표한 이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을 뒤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식단을 짜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병원에서 하는 임신 시도와는 별도로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궁금증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지금 연로되고 있는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나 맘카페 등에서 먹고 있거나 추천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과 주위 분들한테서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꾸준히 먹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연은 남성과 여성 생식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경우 아연은 정자 생성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경우 난자 발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해산물, 호두, 씨앗, 채소, 유제품, 육류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 성분은 정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난자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시오일, 아몬드 씨앗 등의 견과류가 이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생식기관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견과류, 씨앗, 기름 등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양한 단백질 소스에서 얻어집니다. 육류, 콩, 두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남성의 정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여성의 생식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일부는 생식 기능을 촉진하고 건강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착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된 채소로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카프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부 참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을 제공하고 여성의 생식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곰탕과 삼계탕입니다. 곰탕과 삼계탕은 각각 소, 닭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단백질과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재료들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여성의 체력과 에너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과정 진행하면서 몇 차례 드시는 정도 해야지 아예 양동이째 끓여서 하루 종일 먹게 되면 과도한 동물성 지방과 인을 섭취하여 오히려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해가 되니까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전통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녹두 빈대떡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이견들이 있겠지만 입이 심심할 때 드셔도 나쁘지는 않은 음식이라 말씀드립니다. 녹두 빈대떡은 녹두와 빈대떡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한식 간식입니다. 녹두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흑염소즙은 피를 뺀 고기와 한약재 등을 고아 진액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강장제, 피로회복제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흑염소즙의 주요 성분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서 착상과 생식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식단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오래전 예를 들면 정말 먹을 것 없던 조선시대의 건강식으로 알려진 것들은 사실 고지방, 고단백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곰탕, 설렁탕 등 국물이 많은 음식이 우리나라에 발달한 건 역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고기만 바로 먹기에는 가족 수에 비해 양이 터무니없게 적고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 자체가 아주 고열량의 지방 덩어리라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음식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즉 어떤 시절도 아니고 먹을 게 넘쳐나는 지금에는 사실 과한 열량을 내는 음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하기 시술할 때 난소가 붓고 그래서 움직이기 어렵고 이식한 후에는 조심하느라 운동량이 부족할 때 거기에다 이런 음식까지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과도한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해서 살만 찌고 내분비 계통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뭐든 적당히 골고루 먹는 쪽으로 루틴을 잡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음식이 시험관하기 시술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으니까 자신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서 드시고 남들이 이거 먹고 됐네 저거 먹고 됐네 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시길 빕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번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네. 이것만 빼면 될것 같아요. 위에 거.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는 DHEA라는 경구용 제제에 대해 효능, 복용량, 부작용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 수정 시술, 즉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질이 너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한두 개 정도만 채취되는 저반응군이라면 좋은 난자를 선별할 수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DHEA는 우리 체내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DHEA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전구물질, 즉 재료라 보시면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같은 안드로겐은 여성의 난포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난소 내에 들어있는 난포와 난자 성숙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난자 채취 개수가 매우 적은 저반응군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진행 임신율이나 출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여러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설명해 드리자면 2018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험군은 90mg의 DHEA를 3달 동안 복용 후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였고 대조군은 비슷한 상황은 저반응군인데 그냥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했더니 빨간 네모안의 결과처럼 진행임신율, 임상임신율, 정상 출산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DHEA를 복용하고 돼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HEA는 연구에 의하면 DHEA는 난포가 막 커가기 시작한 초기 난포 시기에 과립막 세포라는 것을 자극해서 원시 난포가 성장하고 많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며 난포가 고사돼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혈액 검사를 해서 DHEAS라는 DHEA의 대사 산물을 측정해서 그 수치가 18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미만일 때 DHEA를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며 그 이상의 군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용량이 제시되었지만 대개 25mg 하루 3번 정도 복용합니다. 복용하기 시작하면 3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압 체크를 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면 약은 중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정도의 피부 트러블 정도는 괜찮지만 심하게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탈모가 진행되어도 역시 약은 중단합니다. 또한 간 수치가 높거나 B형 간염 보균자라면 복용에 대해서 주치의생과 신중하게 상의하셔야 하고 불면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BMI가 30을 넘어가는 비만 여성은 하루 4번 100ml 정도로 증량해서 복용하는 게 좋고 복용하다가 체외수정 시술로 두 번째 임신 검사에서 계속 양성이 나오면 약은 중단합니다. 미국 뉴욕시 인간독재센터의 경우 4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체외수정 시술 전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40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는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이전의 체외수정 시술 결과 3개 이하의 적은 난자만 채취된 경우에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미국 전체에서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된 여성의 나이별 유산율과 DHEA를 복용하고 임신에 성공한 여성의 유산율을 비교했더니 DHEA를 먹고 임신한 여성이 35세 미만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냥 임신한 사람에 비해 80% 이상 유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은 전체군이고 검정 그래프는 복용군인데 보시다시피 35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유산율이 복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포의 고사를 막는 효과가 있고 보다 건강하고 생존력이 좋은 난자를 사용해서 이식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좀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굳이 요즘이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들도 없거니와 반대로 딸이 더 키우기 쉽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딸을 바라는 부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감대를 해보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식하고 피검사하는 날 그 수치가 이 정도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252건의 신선주기 5일 배양 단일 배아 이식과 해동주기 5일 배양 단독주기 1486건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식하고 11일째 혈액검사를 통해 HCG라는 임신 반응 호르몬 수치를 검사했고 이를 토대로 양성 소견을 보인 케이스에서 분만한 후 성별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태어난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남아는 평균 549 플러스 마이너스 198 정도였고 여아는 439 플러스 마이너스 198 IU 정도로 남아가 여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9, 11일째 혈액 임신 호르몬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그림은 신선주기를 보여준 것이고요. 냉동주기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연한 파란색 그래프가 신선주기, 노란색 그래프가 냉동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9, 11일째 임신 반응 검사 수치는 남아, 여아 등 성별과는 무관하게 냉동주기 이식에서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냉동주기 이식이 보다 안정적이고 빨리 착상되는 경향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여아보다 남아가 혈액검사 수치가 높을까요? 그건 남아 배아가 여아 배아보다 할구의 분열 및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아 배아는 X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열 과정에서 두 개의 X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하나가 도태됩니다. 이 도태 과정은 배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으로 이 도태 과정은 배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으로 이 불활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열하는 남아 배아가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날 혈액 검사를 하면 남아 배아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다른 연구 논문을 보면 통계적인 차이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5일 배양 배아 중 더 발달 속도가 높고 가장 확장된 형태를 가진 배아를 이식했을 때 남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배아를 고를 때는 항상 이런 조건의 배아만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런 배아가 있다고 해도 100% 착상하는 것도 아니라서 연구실의 외적인 노력이 성별을 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오히려 임신된 배아가 점차 자라면서 남아 배아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더 높아 결국 성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배아 이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선보다는 냉동, 5일 배아, 분열 속도가 빠르고
비하가 가장 확장된 형태일 때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아이의 성별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하루 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BTV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이나 유튜브나 인스타 질문들 보다 보면 결국은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궁금한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주치의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 말은 그만큼 궁금한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주치의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화제인 챗봇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어는 올라가야죠 이제. 그 챗봇 음성은 제가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어차피 그 따로 음성 그거 해가지고. 예, 그럼 이제 읽으면 되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영국에서 2018년 발표한 건데요.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치료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라는 항목에 대해 단지 81%만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 중 있을 수 있는 문제나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79%,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임신율 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74%,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74%만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맘카페 등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됐다네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불안감만 증폭되고 걱정만 많아질 뿐입니다. 물론 그런 주관적인 경험이나 타 병원의 시술 방법은 개인화된 것이니 너무 신경 써서도 안 되겠지만 주치의와 의료진도 잘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환자 부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원에 필요한 일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하다 보면 일과 사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기적인 예약과 시술 과정 진행을 위해 미리 일정을 짤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생각보다 자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고 결과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결 방법을 알기 전에 스트레스가 시험관하기 시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14개 연구를 취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문인데요. 14개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취합해서 3,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척도를 조사한 후 그 정도에 따른 임신율, 난자질, BIG를 연구했는데 결과는 스트레스와 이러한 평가지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임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다행인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의사들 만나면 가끔 마음 편히 가지고 다니세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임이 종양이나 신경과적인 질환같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 자체는 병이 있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왜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를 바라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지름길이 되길 바라고 그 결과로 건강하고 예쁜 아가가 품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별 사이로 수많은 유성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듯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영영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오늘 주인공인 내가 믿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물리칠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빌면서 구독하신 후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반 정도 찍었는데 이거 네, 편집 그럴까요? 하실까요? 넣어버렸다. 이거 하실 거예요? 네.
긴급 제한 제일 먼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아, 네. 저 구독자가 해주라고 그래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남편이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고 대충 산다고 제발 마음을 다잡을 만한 영상을 하나 응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여자들에게는 비타민 잘 드세요, 운동하세요, 살 빼세요 등 여러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 한 병원 웹진의 타이틀처럼 술 마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보시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마이클 골딩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성에게 당신은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매일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진이 임상 연구 현장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부를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면 할수록 부부의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 미국 난임 클리닉의 진료실도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 임신율을 올리는 데는 남편의 건강과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의사인 우리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반성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들도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요도형 검사 등을 꼭 합니다. 센터에 따라 그냥 정액 검사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남편의 일상생활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언급한 골딩 박사의 최근 연구인데요. 시험관하기 시술 전 금주 한 군과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음주를 한 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한도 1.5배의 음주를 만성적으로 한 군의 임신율을 비교한 결과 예상하시겠지만 음주량과 기간이 늘어나면 임신율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골딩 박사 연구팀은 남성의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가 자궁에 성공적으로 착상하는 배아의 능력을 방해하고 체외수정 배아 생존율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분들 정말 절실하시면 술을 줄여야 합니다. 2020년 발표한 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부의 상호관계가 시험관하기 시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인데요.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 서로가 잘 살펴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시험관하기 시술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하고 있는데 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코 골고 자버리고 옆에 놔둔 비타민은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으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생활하면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아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혼자만의 일로 치부되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한 서글픔, 결론만 보고 판단하는 가족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최소한 결혼식장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 하시나요? 그럼 혼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차디찬 비바람 속에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아내분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힘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 것 같지만 사실 두 분이 만난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헤어질 시간도 옵니다. 그때 너무 미안해지지 않게 그때 너무 미안하지 않게 그때 너무 미안하지 않도록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심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주 저 멀리서 아장아장 두 분을 위해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부부의 아가를 양팔 벌려 부둥켜 안기 위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할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친절하게 아내에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미국 연구 논문들과 표를 살펴보면서 담배를 몇 대를 피면 미국 연구 논문들과 표를 살펴보면서 담배를 몇 대를 얼마나 피우면 임신율이 어떻게 되고 비타민을 남편이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율 차이는 또한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의 각성은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차라리 저는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남편들 모두 자기 소중한 아내를 감정적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세심하게 살피고 돌봐주고 용기를 주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은 남편이 잘해줘도 힘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저 남편으로만 있지 말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뻔합니다. 상식선에서 건강하게 살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일상에서 존중하고 집안 노동을 공평하게 아니면 남편이 자발적으로 채취 기간 20%라도 도와주자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이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자수나 질이 오히려 안 좋아져서 임신 잘 안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관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자는 약 하루를 생존하고 정자는 약 4일 생존이 가능합니다. 즉 배란되기 4일 전에 관계해도 임신이 가능하지만 배란이 돼서 하루가 지나면 난자는 죽어서 도태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를 해도 임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란 테스트 2줄 나오면 바로 그날 관계하고 하루 걸러 한 번 이렇게 2번 관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란 테스트기가 음성이면서 배란기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날 관계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다음 날이나 해서 양성 나오면 그날 관계를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오는 그림처럼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거나 앱을 깔아서 알람을 설정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별 생각하지 말고 생리기간을 제외하고 2, 3일 간격으로 부부관계를 하면 대개 1년 이내에 10쌍 중 9쌍, 즉 90% 정도에서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임신 시도를 한다고 해서 너무 임신되기를 갈망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임신이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1년 차분히 해본다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임신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37세의 여성의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시도해보고 안되면 난임병원 방문해서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거나 주말 부부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이렇게 하기 힘든 분들은 배란 앱이나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배란 전날과 다음날 2번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하시든 중요한 것은 사정된 정액 내의 정자가 자궁 경부를 거쳐 나팔관까지 이동해야 임신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깊은 위치에서 사정을 하면 아무래도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가장 좋은 자세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냥 정상체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나서 베개 등으로 골반 부위가 약간 올라가도록 10여 분 정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나 여러 의견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관계를 하고 보면 다 흘러내려버린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자는 헤엄쳐서 자궁으로 다 들어가고 물성분만 흘러내리는 거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37세 이상으로 다소 많을 때는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난자의 질적인 면이 저하되기 시작하니까 내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자궁 근종이나 내막증, 자궁 성근증 등의 해부학적 질병이 있거나 또는 생리가 너무 불규칙하거나 너무 자주 할 때 또는 남편의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확연하게 보이는 여러 상황에서도 내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이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이하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이하 거의 관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공수정 등 관계를 하지 않고 대신 정액을 자궁 내에 넣어주는 시술을 이런 경우 역시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공수정 등 관계를 하지 않고 대신 정액을 자궁 내에 넣어주는 시술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부 모두 상식선에서 건강하게 사는 노력을 좀 하시고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꼭 드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부만의 활동을 발굴해서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아가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라며 구독하셔서 더 좋은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짧게 배란 유도가 무엇이고 배란 유도를 하기 위해 복용하는 배란 유도제 중 현재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서 사용을 삼가야 할 제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위한 여러 약물의 안정성과 위험성 사이의 판단을 늘 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간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더라도 새롭게 밝혀진 문제점이 있다면 그 약물에 대해 처방하는 것에 대해 그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3년 전 제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부작용이 점점 알려진 제재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병원에 내원했을 때 물론 나이가 젊고 진짜 별 이상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날을 초음파로 추적 관찰해서 부부관계할 날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비교적 많거나 결혼한 지 1에서 3년 이상 피임 없이 생활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든지 근종이나 성근증, 자궁내막증 등 여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신 시도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양쪽 난소에서 배란을 시켜 임신 시도를 해보는 것이 확률 면에서 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여러 이유로 빨리 임신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배란 유도제는 생리 3에서 5일 정도에 먹기 시작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은 그보다는 늦은 생리 시작 7일 정도에 시작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배란 유도제는 클로미펜이라는 약입니다. 사실 저도 매우 오랫동안 처방했고 딱히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는, 물론 좋아졌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앞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제목을 보더라도 망막박리 위험성이 있다고 약전에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이 약품의 잠깐 쭉 올려보실래요? 차라리 1월 20일부터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제목을 보더라도 망막박리 위험성이 있다고 약전에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이 의약품 허가사항 부작용 항목에 시신경염, 허혈성 시신경 병증, 중심망막 정맥 폐쇄, 망막 박리, 유리체 박리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이전 부작용 기재된 것을 보면 시야 몽롱, 시각 이상, 섬광 암점, 격보임, 드물게 백내장이나 시신경의 신경병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내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약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으로도 거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고 이 약을 쓴다고 하면 영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래전에 복용하고 다른 이유로 안과적 문제가 생겼다고 이 약 때문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겁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약들도 되게 그렇지만 클로미펜의 부작용 역시 약을 한 알 50mg 복용하는 것보다 하루에 2알, 3알 이렇게 용량을 늘려서 복용하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널에 따르면 하루 한 알 50mg의 클로미펜을 복용한 환자의 1.5%에서 안과적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고 200mg, 즉 하루 4알을 2주간 복용한 환자의 경우 6.8%에서 부작용이 관찰되었다고 하는데 임상 현장에서 이 약을 2주간 복용하게 하진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0명 중 1명 정도에서 부작용이 관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안과적 문제가 원래 있던 분들, 즉 녹내장이나 고혈압성 망막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클로미펜을 복용해서는 안 되고 혈액 점도가 높은, 그래서 혈전증의 위험성이 있는 여러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클로미펜이 혈액 점도를 높여 국소혈관 응고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 복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생각엔 아주 쉽게 헤마토크리, 즉 빈혈 검사에서 적혈구 용적을 재는 검사상 혈액 농축 정도가 45% 이상으로 생리 중에 관찰되면 피가 좀 진한
그래서 응고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클로미펜 처방을 삼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건강하고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의사의 감독 아래 배란 유도 목적으로 단기간 클로미펜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임신을 하기 위한 배란 유도제로 널리 쓰이는 클로미펜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꾸고 쇼츠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어때 뭐 지금? 이거 하고 있을게. 길어가지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기존의 배아 관찰경에 인공지능과 타임레스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찰경은 배아의 여러 발달 과정 전반을 체크한 후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보다 이식에 적합한 배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배아 분열 과정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비정상 배아를 구별해내는 데 훨씬 용이하며 세팅할 때 연구원들이 정해진 확신 수준에 따라 보다 건강한 배아를 골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온도나 배양기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해서 가장 최적의 배양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고 배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식될 수 있도록 환자 식별 바코드 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달하는 과학과 의학 기술이 세상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고 연구원이 확신도에 대한 세팅값을 정해줘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스로 결정해서 최적 상태 배아를 선별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쇼츠 몇 개요? 5개. 다 끊었다 가야겠다. 바로 갈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여러 이유로 배아를 동결했다가 나중에 녹여서 다시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냉동배아 이용 이식 방법은 자연적인 본인의 주기를 이용해서 하는 자연주기와 약이나 주사를 맞고 배란은 없이 내막만 두껍게 만들어 이식하는 소위 인공주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선주기 이식이나 냉동배아를 이용한 자연주기 이식은 모두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란된 난포인 황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공주기는 말씀드린 대로 배란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황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황체에서 릴렉신, 포르레닌, 레닌 등의 혈관 조절 인자를 분비한다는 것인데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반대로 혈압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적절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안 되다 보니 인공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임신성 고혈압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후세각적인 이유로 인공주기에서는 제대로 된 태반 발달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자연적인 임신에서는 4.3%, 신선주기 시험관 이식에서는 5.9%였던 임신성 고혈압 위험성이 인공주기에서는 7.4%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고혈압이 있었던 분은 절대 인공주기 냉동 이식 하지 말고 자연주기나 연자법 등 배란 유도를 해서 황체가 생기는 방법에 이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한 번에 되는 확률이 얼마일까입니다. 이는 부부의 나이, 아니면 원인, 기간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35에서 55% 사이 확률로 한 번에 대개 35에서 55% 사이 확률로 임신에 성공하고 누적 임신율은 3번에서 4번 정도 내에 대개 70에서 90% 정도의 여성이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더 길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단일 인자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
그 외에 난자, 정자 그리고 배아의 질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극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것, 자궁 내막이 적절하게 두꺼워져서 착상에 용이한 상황인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렸지만 배아 이식 과정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배아 이식 시술 시간 자체는 3분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방광을 채우고 너무 오래 있는 것도 환자에게 힘든 일이고 기구로 잡고 길 찾는다고 여기저기 찌르고 하면 자궁 수축 현상이 발생해서 배아가 이식 후 배출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치의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석하디는 영어로 석하디안 PR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름에서 알 수 있 잠깐만 석하디안 PR 다시 할게요. 석하디는 영어로 석하딘 PR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석하디안이란 말에서 나온 거 어렵네. 석하디는 영어로 석하딘 PR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석하디안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고 하루 생체 리듬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성분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티체리나 우유에 들어있고 우유를 따뜻하게 덮이면 멜라토닌 작용이 증대되어 수면 작용을 증강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로 멜라토닌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식일 경우는 효과가 30분 정도에 불과해서 난자질 개선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밝혔듯이 용량, 용법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제품에는 활성 성분이 없거나 환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꼭 참고 바랍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나온 석하디는 복용 후 3시간 정도 피크 레벨에 도달하며 3시간 정도 그렇게 지속되다가 복용 10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기저 레벨로 혈중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PR이란 말이 prolonged released, 즉 지속해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난자질 개선을 위해 하루 한 알 반을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 이식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주사 등 항응고제와 같이 복용할 때 출혈성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른 수면제와 같이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큐. 이제처럼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하시는 분들 검색하다 보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보차수분들이 약이나 과정 쪽에서 하는 말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이해 안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냥 의학용어도 어렵습니다. 한국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부감 드는 말이 바로 인공 어쩌고 하는 말입니다. 인공수정, 인공주기. 웬만하면 자연적인 거 좋은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의 인공은 사실 부부관계 대신에 병원에서 정액을 자궁 내로 넣어준다는 거지 결합은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관할 때 인공주기는 냉동되어 보관되어 있던 배아를 녹여서 이식할 때 여성의 자연적인 주기에 맞춰 배란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약이나 주사를 사용해서 배란은 일어나지 않고 인공적으로 착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주기에 비해 비교적 내용 횟수가 적고 자궁 내막 두께가 평소 얇은 분이나 생리 불규칙한 분들, 집이 병원에서 너무 멀 때,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이 해당 주기에 많이 있을 때 이 시기는 비교적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시험관하기 시술 인공주기란 치치 후 냉동 보관된 배아를 이식할 때 여성의 자연적인 주기 대신 약으로 주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인공을 의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